누운 용, 엎드린 범. 술자는 노래로 마주해야 하리. 우리 삶이 길어야 얼마나 되나. 견주어 아침 이슬에 다름없건만 가버린 날들이 너무 많구나. 하염없이 감기에 젖어보지만 마음속에 걱정 잊을 길 없네. 무엇으로 이 걱정 떨쳐버릴까? 오직 술이 있을 뿐이로다. 은은한 칠형금 소리에 맞추어 부르는 노랫소리가 낭낭했다. 낙양성 북쪽의 한 저택 후원이었다. 가을바람으로 서늘한 술상을 버려놓고 두 청년이 마주 앉아있고 그 곁에는 불려온 유녀가 칠형금을 안고 앉아있었다. 방금 노래를 부른 청년은 22세쯤 되었을까? 눈에 띄는 미장부는 아니었지만 몹시 강한 인상을 주는 얼굴이었다. 길고 여인 얼굴에 가늘게 찢어진 눈에서는 이따금씩 쏘아내듯 빛이 번득였고 쭉 뻗은 콧날과 열분하 붉은 입술도 차가우면서도 단단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징이 되는 것은 강함을 유지한 채 판이하게 변하는 표정이었다. 가만히 있으면 어딘가 냉혹하고 비정한 인상을 주지만 한번 얼굴을 펴고 웃으면 아무리 성난 사람이라도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소탈하고 천진해 보였다. 슬픔에 잠기면 얼굴에 어둠이라도 끼듯 보는 사람마저 까닭없이 어두운 기분에 젖어들게 되었고 한번 화를 내면 그 얼굴은 그대로 열화 덩어리로 보였다. 그런데 방금 노래를 마친 그의 얼굴은 금세 눈물이라도 흘러내릴 것처럼 어두운 그림자에 덮여 있었다. 그의 이름은 조조 자는 맹덕으로 패국 초연 사람인데 약관의 효렴으로 청거되어 그 무렵은 낙양 북부도이란 벼슬을 하고 있었다. 아만 형, 가락이 너무 처량하구려. 조조가 노래를 부를 동안 큰 잔으로 거푸 술을 들이켜던 맞은편 청년이 그렇게 말했다. 조조의 두 배는 됨직한 떡 벌어진 체격에 구레나룻이 거뭇거뭇한 얼굴과 부리부리한 눈 따위 한눈에 힘꼴깨나 쓰는 장사로 보였다. 어릴 적 이름인 아만으로 조조를 부르는 것으로 보아 피부치이거나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 같았다. 원양, 너는 이 썩은 세상이 보이지 않느냐? 어버이인 임금이 자식인 신하를 오히려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같은 세상이 어찌 즐거운 노래가 나오겠느냐? 임금이 신하를 아버지라 부른다 함은 영제가 십상시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장양을 아부라고 부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아부란 아버지나 숙부를 정답게 부르는 말로써 황관들의 농간에 넘어간 황제가 그만큼 그들을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조조가 가리키는 것은 단순히 그 일만이 아니었다. 석 달 전 영창 태수조행이 당고에 화를 입은 청이들을 위한 상소를 올린 적이 있었다. 그 내용이 너무 곱고 절실해서 기분을 상한 데다 십상시의 충동질이 있자 노한 황제는 조행을 잡아 감옥으로 보낸 뒤 때려 죽이게 했다. 뿐만 아니라 당고의 화에 관련되었다가 복직된 자는 물론 그 아비와 자식, 형제까지 벼슬을 사는 자는 모조리 내치라는 명을 내려 한 가닥 조정에 남아있던 맑은 기운마저 쓸어내버렸던 것이다. 그렇다면 까짓 불알 없는 내시들을 확 쓸어버릴 궁리는 않으시고 천하의 아만 형답지 못하게 무슨 궁상맞은 노래시오? 조조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맞은편에 거하는 술잔으로 상을 탕탕 내리쳐가며 호쾌하게 말했다. 그의 이름은 하우돈, 원양이란 자를 쓰며 조조와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고향 친구였다. 15의 스승을 욕하는 자를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일 만큼 힘이 세고 성격이 거칠어 초연 사람들은 한결같이 두려워했으나 어찌된 셈인지 먼 친척 형벌인 조조에게는 순하기가 양 같았다. 조조가 한때 저작거리의 협객들과 어울려 다닐 때는 충실한 그 주먹 노릇을 하다가 조조가 효렴으로 뽑히어 낙양으로 올라오자 그도 따라와 조조의 집에서 기식하고 있었다. 무예도 출중한 그라 원한다면 하급 무관 자리는 언제든 얻을 수 있었지만 왠지 그는 조조 아래서가 아니면 일하려 들지 않았다. 조조도 굳이 그에게 하찮은 벼슬 자리를 권하려 들지 않는 대신 그에게 병서를 구해주어 그 무렵은 거기에 몰두해 있는 중이었다. 원양은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사람은 출신을 배반해서는 못 쓰는 법이다.
조조가 문득 엄한 얼굴이 되어 하우돈을 나무랐다. 하우돈도 그 말을 듣자 무한한 기색으로 입을 다물었다. 그도 그럴 것이 비록 양가라 하나. 조조의 집안이 바로 자기가 욕한 불알 없는 내시놈들인 황관 집안이었기 때문이었다. 우선 그 조부되는 조등부터 살펴보자. 후한서 환자 열전은 조등에 관해 이렇게 적고 있다. 조등의 자는 계응이요 초국 초땅 사람이다. 안제 때 황문종관이 되었는데 등태우는 그가 젊으면서도 후함을 보고 아직 동궁이던 순제의 글동무가 되도록 하고 특별히 아꼈다. 순제가 즉위하자 그는 소학문으로 중상시가 되었고 환제가 즉위한 뒤에는 비정후회까지 올랐다. 조등은 벼슬에 오른 지 30여 년 내 황제를 섬기면서도 그릇됨이 없었다. 그가 추천한 사람은 진류 땅의 우방과 변호, 남양 땅의 영고와 장온, 홍농 땅의 장환, 영천 땅의 당계전 등인데 한결같이 당대의 명사들이었다. 한 번은 촉곤태수가 조등에게 괴리를 통해 뇌물을 바쳤는데 익주자사 추고가 도중에 그 편지를 손에 넣어 태수와 함께 조등을 탄핵하는 글을 올렸다. 황제는 말하기를 편지는 밖에서 저절로 온 것이니 조등에게는 죄가 없다 하며 추고의 상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조등은 추고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좋은 관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두 그 같은 태도를 아름답게 여겼다. 뒷날 사도의 자리에까지 오른 추고도 손님이 오면 말하곤 했다. 오늘 이 몸이 삼공의 자리에 오른 것은 오로지 조상씨의 힘이다. 그러나 이 기록은 후한서를 지은 이가 위를 계승한 진나라 사람이므로 해서 조조를 위한 곡필의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조등이 대장군 양기와 손을 잡고 환제를 세워 그 공으로 후회봉해진 것이나 그럼에도 양씨 일족이 주살될 때에는 교묘히 몸을 빼쳐 여전히 영달을 누린 점 등은 그의 비상한 임기응변의 재능과 아울러 음험한 술수까지도 짐작해 한다. 조조의 아버지 조숭은 그런 조등의 양자였다. 한나라 초기에는 황관의 봉작 세습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순제 때 손정 등이 반정에 성공하여 여루에 봉해진 뒤 황관도 양자를 얻어 가문을 잇게 된 것이었다. 원래 조숭은 하우씨 출신이며 하우돈, 하우연 등이 조조의 생가 사촌 형제들이란 말이 있으나 조홍, 조인 등이 역시 조조의 사촌 형제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조숭이 조씨가 된 것은 훨씬 윗대의 일로 여겨진다. 그런 조숭의 벼슬에 대해서는 나중에 1억만 전을 써서 태위에 오른 것 외에 별다른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조조에게는 일생의 상처와도 같은 황문 출신 또는 탕류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는 집안이었다. 조조가 하우돈에게 상기시킨 것은 바로 그 점이었다. 나라를 근심해도 그 가장 큰 원인인 황관을 드러내놓고 욕하는 것은 도리어 누워서 침을 뱉는 격이기에 조조의 아픔이 있었다. 잠시 방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조조는 이내 얼굴을 풀며 힘있게 덧붙였다. 거기다가 내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말에 하우돈도 무안함을 털어버리듯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그 노래를 마저 들려주십시오. 아직 다 짓지 못했다. 하지만 이 노래가 결코 나약한 탄식에 젖은 채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한 구절만 더 들려주겠다. 그리고 술 한 잔을 훌쩍 비운 조조는 손바닥으로 상 모서리를 쳐가며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다. 푸른 그대의 옷깃, 아득히 그리는 이 마음. 오직 그대로 하여 일이 생각에 잠겨 읊조리네. 사슴에 물이 슬피 울며 들의 쑥을 뜯는구나. 나에게 귀한 손이 오면 검은고와 피리로 반기리. 전보다는 형님다운 기계가 조금 살아났습니다. 왜 마저 짓지 않으십니까? 듣기를 마친 하우돈이 조르듯 물었다. 노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아직 내 마음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조는 그렇게 대답하며 찬 기운이 돌 듯 맑은 늦가을의 하늘을 아득히 올려다보았다. 마치 자신이 기다리는 귀한 손이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기나 하듯. 전통적인 또는 기성의 권위가 낡고 부패하여 흔들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지적인 계층이다. 그들의 섬세한 감각은 일반 민중들이 아직 그 흔들림을 느끼기도 전에 벌써 붕괴의 예감에 떨며 괴로워한다. 이때 그들이 보여주는 반응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전통 권위를 옹호한다. 자기들이 의지해온 권위가 흔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그 회복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 동양에서 각 왕조의 교체가 있을 때마다 나타나는 충신 열사가 그들이며 서양의 개혁기에도 또한 어김없이 나타나는 극단한 반동주의자가 그들이다. 권위로부터 탈주한다. 야심과 능력을 겸비한 자는 스스로 새로운 권위가 되어 기존의 체제에 도전하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나름대로 선택한 새로운 권위를 위해 낡은 권위를 타도하는데 앞장선다. 그들을 지배하는 열정의 근원은 자기들의 권위가 새로움이며 그 선택이 모험이라는 점으로서 좋은 뜻으로는 혁명가이고 나쁜 뜻으로는 반역자라 불리는 이들이 그들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들 탈주한 지식계급의 유형이다. 혁명을 향한 열정과 재능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대략 4가지가 된다. 첫째, 열정과 재능 모두가 없는 자로서 머릿수를 채우는 데는 혁명에 도움을 주지만 너무도 쉽게 무너진다는 점에서는 없는 것과 크게 다름이 없다. 사소한 이해나 의논관계로 혁명에 가담하거나 반체제의 선전에 충동되어 모인 일시적인 대중의 대부분이 이들이다. 둘째, 재능은 있으나 열정이나 신념이 없는 자로서 혁명운동에 필요한 재능, 즉 음모와 조직과 선동의 능력은 있으나 열정과 그에 따르는 신념이 없는 부류이다. 이들은 혁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놀랄만한 일을 한다. 그러나 기성의 권위가 뜻밖에도 완강하게 버티거나 거세게 반격해오면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소속 집단에 입히게 된다. 거사 직전에 밀고 결정적인 시기에 변절 따위가 이들의 솜씨이며 때로 이들에게 있어서 반항은 혁명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조건으로 기성의 권위 체제에 수용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기까지 한다. 셋째, 재능은 없고 열정만 있는 자로서 모든 혁명 운동에 있어서 힘의 원천이며 마지막 보루이다. 그러나 또한 가장 많이 희망하면서도 가장 적게 얻는 것이 이들이다. 어떤 혁명에서도 그 과일은 이들의 것이 되지 못하며 심지어는 그들에게 돌아가는 유일한 과일인 공허한 말의 성찬조차도 누군가에게 가로채이고 만다. 넷째로는 열정과 재능을 모두 지닌 자로서 이들이야말로 모든 대항 집단의 핵심 세력이 되며 미래의 새로운 권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피면 이들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제도 위주 혁명이어서 권위에 틀인 제도를 위주로 한 혁명으로 사회를 밑바닥에서부터 뒤엎는 극단한 양상을 보인다. 다른 하나는 담당자 위주 혁명으로서 권위의 담당자를 위주로 하는 경우로 담당의 정당성만 확보되면 그 전의 제도를 계승, 답습하는 부분적인 혁명이 되고 만다. 아직 청년 조조를 사로잡고 있는 열정은 나날이 쇠약해지는 한나라를 향한 충성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까마득한 조상인 삼국조합으로부터 할아버지 조등에 이르기까지 그들 가문에 내려진 한나라의 은혜는 우악스러운 것이었다. 거기다가 400년의 세월이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에 대한 백성들의 가슴속 깊은 애정도 조조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조조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임협 시절을 청산하고 처음 낙양의 북부도위에 임명되었을 때의 일이었다. 그는 오색으로 칠한 몽둥이를 성문 좌우 10여 장에 버려 세우고 수하관원들에게 말했다. 도성의 성문은 대궐의 외문이다. 이곳이 허술하면 마침내 도적은 근문도 없이 여기게 된다. 앞으로는 정한 시각 이외에 이 문을 드나들면 누구든지 이 몽둥이로 때려 죽일 것이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영제의 총애를 받는 십상시 가운데 하나인 건석의 아제비가 되는 자가 그걸 어기고 밤중에 그 문을 지나갔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상시인 조카를 믿고 한 짓이었다. 그러나 조조는 용서하지 않았다. 국법을 시행하는데 어찌 사사로움이 있겠는가? 조조는 그렇게 말하며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게 했다. 다음 날 건석이 그걸 알고 눈물로 영재에게 조조를 참소했으나 워낙 잘잘못이 뚜렷한 일이라 황제도 조조를 벌할 수가 없었다. 그 일로 인해 조조의 매서운 이름은 낙양에 떠들썩하게 알려졌으나 한때 할아버지의 동료였던 환관들에게는 공적이 되었다. 한 번은 중상시 장양의 방에 사사로이 들어갔다가 장양이 던진 손창에 맞을 뻔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같은 황문 출신이란 점에서 조조는 그들을 드러내놓고 공격할 수는 없었다. 자칫 조상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출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일깨워줄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조에게는 위로도 있었다. 탕류인 환관들에게서는 미움을 받는 대신 청이들에게는 차츰 인정을 받게 된 것이었다. 처음 조조가 효렴에 뽑히어 낙양에 올라왔을 때만 해도 그들은 조조를 돈으로 효렴의 자리를 사온 환관의 자식이라 깔보았다. 그런데 가까이서 대해보니 그게 아니었다. 강직함과 과단성 못지않게 임기응변의 재능이 번득였고 학문도 그들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았다. 거기다가 더욱 조조의 성과를 높여준 것은 청이의 한 사람인 태위교현의 인물평이었다. 그는 조조의 상을 유심히 살핀 뒤에 말하였다. 나는 천하의 명사들을 많이 보았지만 자네만한 상은 아직 없었네. 부디 스스로를 중히 여기게. 그리고 나는 이미 늙었으니 뒷날 뜻을 이루거든 내 처자를 잘 돌봐주게. 교현은 도둑이 어린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재물을 요구하자 재물을 내주는 것은 간특한 도둑을 기르는 일이라 하여 군사를 풀어 아들을 죽게 하면서까지 도둑을 잡을 만큼 강직하기로 이름난 사람이었다. 그 교현이 더구나 삼공의 한 사람으로서 약관의 조조를 그렇게 평했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청이들로부터 조금씩 호감을 사자 조조는 그들과 손을 잡고 기우는 한나라를 바로잡을 희망을 품었었다. 그런데 이제 조행의 상소 사건으로 신락같이 맥을 이어오던 청이가 다시 비로 쓸 듯 벼슬길에서 쫓겨난 것이었다. 원양, 우리 다시 초연으로 내려갈까?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조조가 다시 하우돈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하우돈이 조조의 참뜻을 몰라 얼른 대답을 못하자 덧붙였다. 날랜 말에 좋은 사냥개나 데리고 산과 들을 누비던 그때가 그리우이. 조조는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다. 지난 3년 그는 힘을 다해 불의와 싸웠으나 얻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옳은 선비는 모두 떠나가고 간사한 환관들의 참소만 남은 조정에 홀로 남겨졌을 뿐이었다. 10년은 더 늙어배는 조조의 얼굴이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제야 하우돈도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거리낌 없이 취하고 흥에 겨우면 시문이나 농하고 작은 힘을 믿고 약한 이를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통쾌하게 벌을 주고 그 어떤 것도 군자가 깊이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고 형님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일껏 벼슬길에 오르셔놓고 이제 겨우 3년도 안 돼 무슨 아녀자 같은 말씀입니까? 그러나 술기운이 도운 탓인지 조조는 쓸쓸한 감회에서 벗어날 줄 몰랐다. 아, 묘제, 인, 허자원 모두들 잘 있는지. 그렇게 고향 땅에 남아있는 옛 친구들을 그리다가 문득 유녀에게 소리쳤다. 금을 뜨더라. 오늘은 달이 뜰 때까지 마시리라. 조조의 종제, 조홍이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서였다. 역시 조조와 함께 패국 일대를 주먹으로 휩쓸던 무골로. 하우돈처럼 낙양으로 따라와 식견을 더하는 한편 조조의 손발로 일하고 있었다. 그날도 당인들을 또다시 내친 데 대한 시정의 동정을 살피러 갔다가 좀 늦게 돌아온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시정의 동정을 전하기에 앞서 놀라운 소식부터 알렸다. 형님, 얼마 전 거리에서 연암원가의 자제들을 만났습니다. 그 말에 울적하게 술잔을 기울이던 조조가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그럼 원본초가 이 낙양에 왔단 말이냐? 네. 종제되는 원술과 말머리를 나란히 하고 청세문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원곡로까지. 그래, 너를 알아보더냐?
몹시 반겼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형님께 기별을 못해 죄송했는데 요행 만나게 되었다더군요. 그리고는 숙부께 문안 올리는 즉시로 일이 달려오겠다고 전화라 했습니다. 반갑다. 정말 때맞추어 온 귀한 손님이다. 이게 몇 년 만이냐? 조조는 그렇게 말하며 소리쳐 가복을 불렀다. 오늘 저녁 귀한 손님이 오게 되었으니 특별히 술상을 보아두어라. 그리고 다시 하우돈, 조홍과 유녀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너희들도 각기 돌아가거라. 나는 원본초가 올 때까지 여기서 홀로 있겠다. 그들이 모두 물러가자 조조는 정자난간에 기대 원소를 생각했다. 금세 그의 준수한 얼굴과 늠름한 자태가 떠올랐다. 사세의 오공을 냈다는 명문의 후예로 그의 고조부 원하는 장제 때 사도를 지냈고 증조부 원경은 촉군 태숙 종증조부 원창은 사공을 지냈다. 조부 원탕 역시 벼슬이 태위에 이르렀는데 아버지 원봉은 그 셋째 아들로 역시 공에 올랐다. 그러나 원소는 중랑장을 지내고 일찍 죽은 백부 원성의 양자가 되어 그 뒤를 잇게 되니 태어나기도 전에 아비를 잃은 꼴이 되어 특히 증조부와 조부 이공의 사랑을 받았다. 스물도 채 안 된 원소를 낭을 삼아 좌우에 두었다가 스물을 넘기기 무섭게 복양의 장을 제수받게 해준 것이 그 사랑의 표시였다. 원소 또한 그들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아 약관에 벌써 깨끗한 이름을 널리 얻고 있었다. 조조와 원소가 처음 만난 것은 조조가 한창 분방한 생활을 즐기고 있던 18살 때였다. 몇 년 패국 일대를 휩쓸고 다니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둘은 곧 10년지기처럼 친하게 되었다. 하나는 오랜 명문의 후예요. 하나는 탕류인 황광 가문의 출신이지만 남다른 포부와 씩씩한 기계에 서로 뜻이 잘 맞았던 것이다. 원소와 함께 어울리던 시절을 떠올리자 문득 조조의 입가에 가벼운 웃음이 어렸다. 원소는 집안에서는 양가의 자제였지만 조조와 어울리면 곧잘 저작거리에 어떤 무례한에 못지않은 장난을 치기도 했다. 언제나 예의범절에 얽매여 지내는 원소에게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 조조의 자유분방한 행동이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만큼 조조 또한 근엄한 가문에서 자라난 공자를 저자바닥으로 유혹해내는 재미가 있었던 까닭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어떤 시골 마을을 지나다가 우연히 시집가는 새색시의 가마를 보게 된 그들은 그 새색시를 훔쳐다 겁탈하자는데 뜻을 함께하게 되었다. 원하면 거의 안 되는 것이 없는 명문 부호의 아들들이 가져볼 수 있는 호기의 일종으로 반드시 그들의 방탕이나 악성과 연관 지을 수만은 없는 것이었다. 새색시의 가마를 따라가며 국리를 거듭하던 그들 둘은 드디어 한 꾀를 생각해냈다. 가마가 들어가는 집까지 확인하고 다시 마을 입구로 나온 그들은 혼례식이 한창 진행될 때를 기다려 그곳에 있는 집더미에 불을 지른 뒤 헝클어진 머리와 풀어진 옷자락으로 헐레벌떡 잔칫집으로 뛰어들어가 외쳤다. 비적이다. 대량산 도둑 떼가 내려왔다. 근처에서 잔인하기로 이름난 도둑들의 이름을 판 것이었다. 혼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놀란 사람들은 허겁지겁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을 입구에서는 연기가 치솟고 달려온 두 젊은이는 헝클어진 머리에 풀어 헤친 옷자락이 영락없이 도둑떼에게 쫓겨온 형국이었다. 거기다가 쳐들어온 도둑떼는 사람의 목숨을 파리 잡듯 끊어놓는다는 그 무서운 대량산 패거리가 아닌가. 그 틈을 타 조조와 원소는 놀라 기절한 신부를 업고 사람들이 간쪽과 반대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마을을 몇 발 벗어나기도 전에 뜻하지 아니한 일이 벌어졌다. 짐승을 잡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일부러 파놓은 것인지 아니면 저절로 생긴 구덩이인지는 모르나 한 길이 넘는 구덩이에 원소가 빠져버린 것이었다. 원소가 다시 나오려고 했지만 사방에 가시덩굴이 막혀 있어 손댈 곳이 없었다. 그 사이 속은 것을 알아차린 마을 사람들은 어느새 손에 쇠스랑이며 몽둥이를 들고 몰려오고 있었다. 다급해진 조조는 들쳐업고 있던 새색시도 팽개치고
원소를 끌어내리려 하였으나 역시 가시덩굴 때문에 어찌 해볼 수가 없었다. 거기서 다시 조조는 한 꾀를 생각해냈다. 사람들이 시퍼런 칼을 들고 몰려오고 있네. 잡히면 꼼짝없이 비적으로 오인당해 맞아 죽을 걸세. 조조는 먼저 원소에게 그렇게 겁을 주어놓은 다음 몰려오는 사람들 쪽을 향해 소리쳤다. 도둑이 여기 있다. 신부를 겁탈하려고 한다. 그러자 정말로 다급해진 원소는 아픔도 있고 가시덩굴을 휘어잡아 구덩이를 빠져나왔다. 나중에 원소의 손을 보니 마치 고슴도치 등처럼 가시가 박혀 있었다. 그 뒤로도 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어울렸다. 그러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 조조가 먼저 가재를 뿌려 효렴을 산 뒤 북부도의가 되고 이어 원소가 복양의 장이 되어 떠남으로써 왕래가 끊어졌던 것이다. 그때 나를 사로잡은 열정은 무엇이던가? 원소와의 일저일을 회상하던 조조는 문득 그 자유분방하던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12업부터 20이 되던 때까지 그는 실로 자신도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에 휘몰려 보냈다. 어떤 때는 병서에 미치고 어떤 때는 사부에 미쳤으며 무예에 미치고 싸움에 미치고 속이고 놀리는 일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춤과 노래와 술에 미치고 사냥에 미쳤다. 잠시라도 무엇엔가 미치지 않고서는 몸과 마음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의 내면을 뜨겁게 휘몰고 있는 그 정체 모를 불꽃을 알리 없는 사람들에게는 방탕이요, 타락이요, 행악으로밖에 비칠 수 없는 시절이었다. 그 바람에 미움도 많이 사고 의혹도 많이 샀다. 특히 어릴 때부터 한 숙부에게 미움을 받아 자칫하면 부자간의 의마저 상할 뻔한 적도 있었다. 그 숙부가 조조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형인 조승에게 나쁘게만 일러바친 탓이었다. 조조는 숙부와 아버지를 이간시켜 자신에 대한 험담을 아무런 효과가 없도록 만든 일을 떠올리고 다시 한번 쓸쓸한 웃음을 지었다. 14대 때의 어느 날이었다. 뜰에서 활쏘기를 연습하고 있는데 그 숙부가 못마땅한 얼굴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조조는 갑자기 한 꾀를 생각해내고 화를 내던지며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리고 언젠가 본 적이 있는 간질병 환자의 흉내를 내어 눈을 까뒤집고 거품을 물며 사지를 버둥거렸다. 놀란 숙부가 뛰어들어가 형에게 그 일을 고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아버지 조승이 놀라 달려왔을 때에 조조는 미리 생각해둔 대로 옷에 먼지 하나까지 털어낸 뒤 단정한 차림으로 활쏘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제가 언제 그런 모진 병을 알았습니까? 언제나 저를 못마땅히 여기시는 숙부님께서 또 지어낸 말이겠지요. 그것이 의아해하며 묻는 아버지께 한 조조의 대답이었다. 그러자 그 뒤로부터는 조승은 아들에 관한 아우의 험담은 전혀 믿으려 들지 않았다. 나는 다만 스스로를 지키려 했을 뿐인 것을. 조조는 아직도 서먹한 기색이 있는 아버지와 숙부 사이를 생각하고 새삼 미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이내 다시 중얼거렸다. 사람은 어떤 경우이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어 조조는 그 시절의 패거리들을 떠올렸다. 함께 데리고 온 종제, 홍과 하우돈 외에 종제, 인, 하우연, 악진, 이전, 허유 등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다. 말 타고 활 잘 쏘는 조인, 무골이면서도 침착한 하우연, 체격은 작으나 당차고 불같은 악진, 배움을 좋아하고 책 읽기를 즐기던 이전, 사람은 경박해도 재주는 뛰어난 어린 때부터의 친구 허유, 모두가 형제보다도 더 정답고 그리운 얼굴들이었다. 그러다가 조조는 문득 현실의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그 사소하고 부질없는 열정들을 모두 합쳐 세월과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어떤 가치 있는 일에 바치고자 나는 그 잔치 같은 나날과 정다운 벗들로부터 떠나왔다.